안녕하세요. 경제유치원의 이시안입니다. 여러분이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생각하기도 싫으시다고요? 그러시죠. 네, 그런데 한 번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과목 수업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어떤 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어였습니다. 근데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싫어했던 과목은 사람마다 거의 비슷하죠? 수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왕이면 수학 시간으로 돌아가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저번 시험 전교 꼴찌가 여러분 반이다 막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요. 자, 그러면 이 저번 시험의 평균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 평균에 딱 맞춰가지고 그 수준에 딱 맞춰서 여러분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시험에 한번 전교를 놀라게 해보자 라고 여러분을 설득을 했습니다. 다음 시험을 보고요, 전교가 실제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꼴찌를 도맡아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놀라게 된 거죠. 이유는요, 선생님이 수학 평균 점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문제는 그 점수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평균 점수를 62점이라고 놓아볼게요. 그러면 62점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준 건데요, 그런데 62점 수준의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 아이들은요, 이렇게 났을 때 여기 한 80점, 90점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30점, 40점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포를 보인 거죠.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사람 많고 여기 사람 많으니까 평균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62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가장 적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반 아이들의 수학 점수가 양극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60점대에 맞게 선생님은 가르쳐 주었지만 그 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그 수업이 너무 쉬웠고요, 또 나머지 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그 수업이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평균에 맞췄지만요, 사실 그 평균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바로 평균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정책을 시행할 때도요, 그냥 평균에 맞춰서 하면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 평균의 함정이죠. 체감물가와 물가지수가 차이가 날 때 생기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가지수는요, 460개 품목을 가지고서 통계를 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지수가 따로 놓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정부의 정확한 경제적 판단이 방해받게 되는 거예요. 파 가격 오르는 것을 보면 금방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데 실제 물가 상승률은 낮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이 물가 상승률, 통계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이지만요,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통계에 맞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 같은 경우는 물가지수 측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2배로 올라버리니까 물가가 엄청 오른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만큼 실제로 생활비도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집값이 오르는 것은 물가지수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지수는 그대로거나 아니면 낮아요. 그런데 집값이 올라버리면 대출을 끼고 내 집 장만을 하게 되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게 되고요, 그만큼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가계 생활비에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사는데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지수가 차이가 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지고 정책을 전개하는 정부의 방침에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느껴지는 것이 다르니까요. 그러면요, 어떤 정책이라도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1가구 1주택 이상의 집은 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이 말을 믿고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안정세로 갈 수가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집값이 더 올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집을 더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든 것이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만큼 비효율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낮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은 안 올 것이다 라는 전자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국민들은 체감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런 표정으로요.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집행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통계 지표를 보면 여전히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예요. 국가가 돈을 풀어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 필요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년 내에 최고로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전년과 비교되는 탓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바닥이었던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올랐다라고 해도요. 실제로 예년에 비하면 크게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저효과라고 하는데요. 기저효과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요렇게 근데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올랐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몇 퍼센트 올랐다,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뚝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엄청 오른 거잖아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오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베이스가 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수치든 간에 이 기저효과 때문에 다 굉장히 오른 것처럼 보인다는 착시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착시효과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착시효과를 배제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요. 사실 예년과 비슷한 상태지 결코 높은 상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만약 각국 정부가요.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그것을 진화할 목적의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요. 금리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죠. 그거를 이쪽인가요? 이쪽 어디, 양쪽 어딘가 둘 중에 하나에 카드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찍어서 금리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오셨으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 부담이 팍 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요, 꼭 이런 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 하느라고 빚진 분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시각이 금리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플레이션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체감되는 시장 상황은 인플레이션 같기도 하고요. 정부는 또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상황이네요. 어쨌든요. 정부가 인플레이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데이터가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와 체감 물가가 차이가 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지수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활 필수품을 대상으로 물가를 측정하는 생활물가지수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신선식품 위주의 신선식품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완 지표들을 같이 참고해서 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징후들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요, 전체 인플레이션은 모르겠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코로나로 풀린 돈들이 실물 경제를 돌리지는 못하는데요.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자산 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주식 같은 데 돈이 몰렸다가 또 비트코인 같은 데 돈이 몰리고 하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산 인플레이션과 전체 인플레이션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시안의 경제유치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